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제 뭐 과목이라 그러면 할 수 있는 이제 그 수학 교육 과정과 교재 연구 이제 이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총 6단원이 있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선 여기를 볼게요. 그 두 번째 과목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쵸. 여기 보면은 이제 교재가 우리 이제 다 기본적으로 보는 교재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개정이 좀 됐죠. 예, 그래서 막 크게 바뀐 건 없어요. 근데 조금씩 이렇게 이 글자가 뭐 좀 예뻐지고 뭐 이런 거고요. 내용이 완전히 바뀐 건 거의 없는데 추가된 것들은 정말 너무 미비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뭐 기존의 책을 뭐 꼭 봐야 한다 하시는 사람들은 뭐 그냥 제가 이제 그 얘기 해드리니까 괜찮고요. 근데 언제나 강조하는 건 이제 작년에 봤던 책에 그 필기하고 이런 흔적들 있잖아요. 그것을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공부한 거를.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냥 사실은 새 책으로 이제 새로 공부할 땐 새 책으로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개정이 된 걸 보는 게 낫고 그 다음에 페이지나 이런 게 다른 것만 불편한 거 외에는 없으니까 뭐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지도서는 언제나 우리가 이제 수교재 강의랑 지도서를 이렇게 압축 정리해 주는 거랑 똑같이 돼요. 근데 우선 이제 뭐 처음부터 막 같이 지도서 하면 정신은 없지만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다 그 인강 선생님들은 다 제공이 되는 거니까 이제 또 제가 요 정도 끝나고 나면 이제 뭐 1학년 걸 들어라, 2학년 걸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우리가 큰 게 이 수교재랑 그 다음에 정리 노트 있잖아요. 원래 그 신논 했던 거랑 똑같이 그 다음에 이제 지도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가 양은 많은 것 같지만 예. 그래도 좀 더 재미나다 그러면 이상할지 몰라도 좀 낫죠. 뭐 안 무거워요. 신논보다는. 예. 그래서 이제 그 교재를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게 요렇게 이제 크게 챕터가 6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수연산부터 확통까지. 그래서 이건 변한 게 없어요. 예, 개정되고 이래도요. 그래서 이제 큰 파트가 앞에 이론을 하고 한 단원이 뒤에 요렇게 이제 그 교육 과정이랑 연계된 뭐 실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노트까지 공부를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면서 양이 신논보다는 그 무겁지가 않으니까 훨씬 좀 정리를 좀 가볍게 하면서 갈 수 있고요. 예. 6단원. 예. 그리고 지도서 특강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때 좀 맞춰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1, 고1이 이제 올해부터는 학교에서 이제 새 교과서를 사용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새 걸로 다시 지도서를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물론 신논에서도 언제나 강조하지만 이제 인강 선생님들 특히 이게 밀리거나 이제 그게 빠지지 않게.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날짜를 항상 좀 정해서 웬만하면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 이제 어떤 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인강 선생님들 이거 그날 예를 들어 뭐 이제 안 들어. 그러면 없어져 버려. 이름을 아마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하다못해 막 TV도 옛날처럼 그게 없잖아요. 막 본방이 계속 다시 어디서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약간 좀, 맞아. 우선 좀 다른 급한 거 먼저 하고, 급한 공부 먼저 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말고 이게 이제 내용학보다는 사실은 빨리 딱 한 주에 먼저 밀리지 않고 해놓기는 좋잖아요. 그래서 꼭 밀리지 않고. 그 다음에 여전히 우리는 항상 3단계.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강의를 듣는 거죠. 우리가 같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리하는 것도 첫 번째, 두 번째 그게 다 이제 강의를 듣고 정리 노트 하는 거니까 복습 1이라는 거는 이제 들은 거를 다시 뭐 하이라이트 한 거 다시 한 번만 이제 보거나. 그 다음에 노트는 뭐 계속 필기한 것도 다시 보고 그 다음에 그 흐린 글씨로 쓰기 연습하라는 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한 주 동안에 조금씩 하루에 30분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읽는 연습 뭐 이런 거 하면 되니까 언제나 그러니까 요건 이제 예시를 들은 거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을 그러니까 까먹지만 않게끔 그렇게 해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거는요. 물론 이제 뒤에 우리 교재도 나고 다 나오는데 쭉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교재 신론 안에서도 교육과정 안에 이 내용들이 있긴 있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쭉 해놨다는 게 뭐냐면 어차피 이거는 이제 지금 볼 게 아니라 이 투투 개정을 요렇게 해놓은 거야. 한 판으로 한번 볼까? 예, 말하자면 요렇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붙여놓는다든가, 그죠? 교재 노트 앞에 붙여놓는다든가, 책상 앞에 붙여놓는다든가 해서 자꾸 익히시라는 거예요. 이게 중학교 거. 그러니까 위에는 전체 우리 이제 투투 개정의 딱 그 틀이죠. 예, 공통하고 선택하고 해서. 그리고 밑에는 중1, 2, 3에 이제 단원이랑 이런 게 이거죠. 사실은 이제 기억은 해야 돼요. 뭐 빈칸 뚫고 시험에 한두 번 나와요. 개정이 되면. 근데 이미 한 번 나왔지만 그래도 뭐 이름을 모르고 이런 건 절대 안 되는 거니까. 예, 그거 단원명 이렇게. 그러면서 늘 보면 저렇게 수연산, 변화관계, 도형 측정, 자료 가능성, 영역명도 나오고 좋잖아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거 뒤에 있고 그래요. 이 두 장을 이렇게 펼쳐서 붙여놓고 자주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이게 뭐 시간 내가지고 막 이걸 외우고 뭐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건 또 뭐냐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처음에도 한번 나눠드렸나? 처음에도. 근데 뭐 그때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이론 정리하고 이러라고 정신 없긴 한데 이제 앞에 거는 쭉 참고를 하면 돼요. 이렇게 쭉, 그쵸? 조그맣게 해서 보면 25항 이렇게까지. 근데 앞에 건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제 작년에 이게 이제 나왔던 거잖아요. 우리 영역이. 예, 시험 기출됐던. 그래서 14부터 25까지 쫙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실은 이제 저 교육과정이랑 그다음에 이제 이론이랑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하는 수교재 개념의 교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이럴 때 교육과정은 뭐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저번에 나온 게 이제 성취기준하고 성취기준 고려 사항하고 그다음에 교수학습 방법. 이게 이제 출제가 된 거고. 여기는 이제 눈에 쑥 보세요. 이제 뭐 스캔버 폴리아 이렇게 쭉 보면 다 언제나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니까. 예,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요즘에 모든 문제는 이렇게 세 개가 짬뽕이 돼서 나오잖아요. 예, 출제가. 그러니까 그 문제 안에 다 물어봐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7문제가 나오는 게 사실은 7이 아니에요. 예. 양이 어마한 거죠. 문항수가 시간에 대비해. 그래서 결국에는 이 통합형, 문제 자체도 통합을 하고 아니면 그냥 이거 써라, 저거 써라, 이거 써라 할 때 교육과정, 이론, 뭐 교과 내용 이게 다 짬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던 것. 이것도 뭐 붙여놓고 보면 좋죠.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책상 앞에 붙여놓고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차가 사실은 뭐 무조건 이 수교재하고 이제 많이 연관이 되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에 다 보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시험을 봤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바로 올해군요. 2차는 1월에 봤으니까 그때 이제 고1의 그 역함수 구하는 이런 게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쭉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언제나 그랬어요. 고1을 넘지는 않아요. 예. 근데 중3, 고1을 많이 반복을 하는데 이렇게 틀을 보면 중1, 중2보다는 그쪽을 좀 많이 쏠려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이걸 보면서 그렇다고 거기에 치우쳐서 공부할 수는 없고 어차피 이제 중1, 2, 3, 고1 정도까지의 교과 내용은 완벽하게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수교재를 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이거 이제 한눈에 보면 학년으로 정말 월등하게 고1이 가장 많이 나왔죠. 그리고 영역으로 보면 이제 기하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약간 올해 대수 파트를 이렇게 낸 거 보면, 그쵸? 역함수, 함수 파트인데, 뭐, 요렇게 나왔다라는 거를 보면서, 이제 수교재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좀 훨씬 덜 버거우니까, 이제, 지금 여기 기출문제 영역이랑 그 교과 내용, 투투 개정 이런 건 활용을 하세요. 뭐, 붙여놓고 하시던지, 활용을 하시고, 이제 이거죠. 네. 그걸 마찬가지로 이제 수교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리 노트를 같이 보는데 이건 정리 노트도
더 깔끔하니까, 예, 많이 막 그렇지 않으니까 우선은 이제 좀 한번 보죠, 뭐. 근데 이것도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솔직히 신론하고 다 그 너무 방대한 이론이었지만 이거는 챕터 6개를 딱 할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걸 공부할까가 벌써 제목 자체가 일단 첫 번째가 수연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버겁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볼게요. 먼저 한번 보죠, 뭐. 지금 보는 것처럼, 그쵸? 이렇게 일단 교수학습 이론 쪽을 먼저 보면, 이제 이것이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솔직히 계속 시험에 막 등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거의 나다예요, 나다. 예, 나하고 다. 맨날 나하고 다해서 나와요. 수개념이 발생했다는 건 이제 되게 중요한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같은 경우 보면, 뭐 수나 수학에 관련된 역사적 발생에 관련된 건 워낙 잘 나오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도 모델은 뭐 밤낮 나왔죠. 예. 그 다음에 형식 부력의 원리 또한, 예. 그쵸?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이 보는 이유가 이제 거의 나다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 공부가 이렇게 막 발산적으로 할 게 아닌 거니까, 이제 이렇게 약간 모아가면서 수렴적인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라는 거죠. 나다를 위주로 거의 나온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여기서 또 개정을 한 이유가 이제 맨날 그 투투 개정, 1호 개정까지도 계속 됐는데 이게 개정을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조금 해서 작년에 이 책이 개정이 되었지만 교육과정 앞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우리는 그거 안 보고 우리 강의 노트 볼 거니까 그건 뭐 관계 없고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에서도 진짜 잘 나오는 건 사실은 여긴 나예요, 나. 그러니까 이 수교재 안에서 교과서의 이해라고 하는 여기. 예, 이게 뭐 지금 수든, 대수든, 기하든 거기서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라는요 공학도구 활용이라는 거는 이제 뭐 출제가 공학도구 자체가 잘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예시들이 나올 때도 있는데 사실 이제 새로운 그 교과서 안에서 새로운 예시를 많이 내기 때문에 좀 말하자면 오래됐어요. 예시가. 그래서 그거는 좀 덜 나오는 거지만 공학 도구를 활용하는 얘기는 잘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하여튼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항상 그걸 좀 집중을 해서 보는 게 우리가 훨씬 합리적인 공부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보시면 첫 번째 단원에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요거를 이제 좀 줄여 놓을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까 뭐 나다 이랬잖아요, 제가. 예. 근데 여기 이제 가에서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근데 뭐 이것도 사실 이제 우리가 뭐 공부하는 과정에서 흐름을 놓치면 안 되니까 이제 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예. 거기서 보면 이제 뭐 초, 중, 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흐름을 안 놓치려고 해. 이제 예, 자연수, 분수, 소수 이런 걸 배우잖아요. 예. 어떤 수를 좀 사실은 우리가 뭐 수학 그러면 그런 요즘 세상에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뭐 계산만 잘하면 되지 이런 말 하는 사람 없겠지만, 예,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수 연산이 정말 기본적인 거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수 개념을 배우죠. 초등에서. 예. 그리고 중학교 가서 이제 뭐 음수, 무리수. 그쵸. 예. 그러면서 실수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이제 요거까지 이제 약간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막 그 구조적인 걸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흔한 말로 뭐 항등원, 여억원 막 이런 복잡한 것까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줄여버렸고 저 학생들에게 좀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생들에게 수 개념을 규정할 때 반드시 우리가 같이 그래도 해야 되는 게 연산의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뭐 항등원 영어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그 학생들의 중학생의 고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연산의 구조를 지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게 그 단락의 맨 밑에 보면 이제 대수적 구조 있죠. 예.
그렇게까지 이제 건너가는 거죠. 뭐 더하는 수체계라든가.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1 더하기 1이 2야, 1 더하기 3이 4야, 뭐 이렇게 하나 더하기 3개가 4개야. 이렇게 배우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 하나씩 더해가는 것이 자연수 체계의 구성 원리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우리가 지도를 해야죠.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지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중학교 이상 가서부터 이제 뭐 결합법칙이니 교환법칙이니 이러한 것들도 언급을 하잖아요. 그쵸? 예, 요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아, 맞아. 수랑 연산을 지도하는 의의가 사실 뭐 이런 거지.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어려운 게 사실은 이 연산의 구조로 정의되는 수체계 자체가 고도의 추상화 과정을 거친 결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예,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거기 보면 뭐 꽃, 강아지, 연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다 꽃, 강아지, 연필이 다 다르지만 예, 꽃 3송이, 강아지 3마리, 연필 3자루라는 그 3이라는 예, 그러한 것을 이끌어내는 게 이제 수학에서 이렇게 수학 때문에 사실은 진짜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그 원론적인 것까지 너무 깊이 들어가면 학생들에게 어려워서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구조적인 거를 지도를 안 할 수는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렇게 올려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 실제 상황의 구체성을 제거하는 개념의 형식화. 그래서 개념의 형식화에 요렇게 해놓을게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숫자 3, 하다못해 3을 지도하기 위해서조차도 뭐 다 강아지, 꽃 이런 걸 다 배제시키면서 이제 깔끔하게 추상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형식화를 하는 이제 그게 가장 이거는 지금 솔직히 여기 수연산뿐만이 아니라 되게 어려운, 이것 때문에 수학이 어렵다고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니죠. 예. 그렇지만 또 그것 때문에 수학이 지금까지 이 원시 시대부터 인류와 함께 해온 거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수는, 그쵸. 수는 요렇게 다 밑줄 쳐놓을게요. 요렇게 결론은 이거죠, 뭐. 이거죠. 어차피 다 만들어놨어.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것뿐만이 아니죠. 예, 다 수학 천재들이 다 해어놨고 우리는 그거를 사실은 우리는 사용자죠. 천재들이 해놓은 수학을 사용하는 사용자일 뿐인 거니까 뭐 크게 의미를 막 그럴 필요는 없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수학을 학생들도 못한다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아무튼 성취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이 보통 뭐 이해가 안 된다 이러잖아요. 사실 수학이 이해할 거는 어떤 그 개념을 이해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데 이해 과정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미 다 천재들이 만들어 놓은 저렇게 말 그대로 개념적인 거, 수식적인 거, 형식적인 걸 다 만들어 놓은 건 사실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되게 학생들이 어려워하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학생들이. 근데 이제 요 밑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처음 수개념을 처음 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어렵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겠죠. 뭐 구술 세고 사탕 세고 이러던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수 개념을 획득을 하면서 자연수, 음수, 실수, 복소수 막 가니 얼마나 어렵겠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솔직히 자연수를 초등학교 때 배우는데 중학교 때 음수 배울 때 이제 가장 큰 그 인지적 장애가 오는 학생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새로운 개념이 학습될 때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 체계 및 인지 구조가 수정 발전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 점도 있겠죠. 어려움도 많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면서 결국은 우리 교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수개념이 발생한 역사적인 심리적인 과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첫 단원에 나올 거예요. 지도 의의가. 그럼 이제 요렇게 그냥 간단하게 지도 의의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강의 정리 노트에 또 정리되어 있어요. 수교재는 거의 많이 정리를 했어요. 예, 그래서 두 번째를 볼게요. 예, 자, 이제 한 템포를 한숨을 호흡을 하면서 예, 이제 잘 보세요. 수 개념의 발생, 수 개념의 추상화. 수 개념의 발생, 수 개념의 추상. 아까 이제 수 개념이 뭐 솔직히 진짜 원시 시대부터 우리 뭐 숫자로는 안 했어도 막 뭐 먹고 살아야 되는 뭐 동물도 잡아야 되고 막 이런 생존이랑 같이 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예.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그 수는 결과적으로 추상화된 개념이에요. 그쵸? 그리고 추상 개념이란 자, 요렇게 밑줄 쳐놓을게요. 먼저 일단 다 아까 꽃, 강아지 뭐 여러 가지 사탕 먹을 거에서 다 이질적인 그쵸? 예, 예. 속성들을 다 버리고 공통적인 것만 깔끔하게 추스려낸 거. 그게 사실은 추상화인데 그 밑에 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이 이렇게 아까도 뭐 꽃, 강아지, 뭐 연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그 의문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3을 계속 하니까 3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3이 그 아까 여긴 돌멩이로 했는데 뭐 강아지, 꽃, 연필에서 그 개념을 추출하다 보니까 아니 그럼 그 3이라는 자체가 여기 의문이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구체물로부터 3이라는 개념이 추출되어 이제 끄집어낸 거라면 아니 그럼 이 3이 돌멩이의 여긴 돌멩이로 했어요. 돌멩이의 속성이야?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뭐 강아지 속성이야, 뭐 연필 속성이야,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고민들을 했겠죠. 그러면서 또 연구를 하고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올려볼게요. 예.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맞아 돌멩이의 속성이야. 만약에 이렇다면 저기 돌멩이라고 치고 저 6개를 쭉 나열을 해놓잖아요. 예. 아니 그런데 또 그림이 잘려가지고 예. 한 그림 줄이면 되죠. 그냥 넘어가죠. 뭐 책 다 있으시니까. 지금 여기 몇 대 보면 이렇게 둘둘둘 이렇게 나눠 놓은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 그림 갖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돌멩이 6개라면 예. 그냥 우리는 알죠. 사실 돌멩이 6개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6개의 돌멩이로부터 6이 나온 거야. 그쵸? 이렇게 작은 땀 6개의 돌멩이로부터 나온 거야. 6이. 그러면 예, 그렇게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이제 아까 그 투투투 이렇게 표현한 거 있잖아요. 예. 아니 그럼 이거 뭐 달라질 거 없잖아. 좀 떼어놓은 건데요. 예. 그러면 근데 뭐 돌멩이를 옆에 이렇게 좀 좀 옆에 이렇게 칸을 띄어놨는데 아무렇지도 안 변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우리 같은 경우 저걸 보면 3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묶음 이렇게 하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돌멩이의 속성에서 6을 끌어냈다면 돌멩이는 6도 있고 3도 있고 막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그게 지금 제가 한 소리가 아니 그러면 돌멩이는 6이라는 속성, 3이라는 속성 막 같아? 막 뭐 2도 있어? 막 이제 이상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이 아니라 고민을 했던 그런 그 직관적인 고민을 하는 거죠. 그쵸,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러겠죠. 아주 좋은, 저런 고민하는 과정에서 아이고,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돌멩이하고 상관이 없이 요거죠. 돌멩이와는 관계없이 머릿속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그게 이제 올바르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제 처음에는 누구나 숫자를 추상하게 내다가 그 사물에 대해서 사물에서 이끌어냈구만 이러다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결론은 없었고, 이제 학자들은 이제 늘 2개 가지고 견해의 차이가 있었대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자, 여기 밑줄을 치면서 요렇게요. 요렇게. 그러니까 사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니까 그냥 아까 같이 돌멩이도 갖고 뭐든지 갖고 있는 우리 성질이니까 우리가 그걸 딱 의식하기 시작을 하면 된 거야. 그럼 수개념이 획득이 된 거야. 뭐 이렇게 하는 입장. 그쵸?
요렇게 하는 입장. 예, 그걸 우리가 이제 뭐 경험론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 요렇게. 요 끝에다가 쓸게요. 예. 살짝 올리고. 근데 이제 또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아이고. 술을 그 밑에 밑줄 쳐놓을게요. 예. 요렇게. 요거는 파란색으로 할까요? 네, 요렇게. 그거 사물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니까, 추상적인 추론 과정만 있으면, 추상적인 추론 과정만 갖고 있으면, 당연히 수개념을 획득할 거야. 이제 이런 입장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관념론이라고 하죠. 이쪽에, 요렇게. 입장이 이제 두 개가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일단 우선, 그래, 알았어. 그런데 우선, 수가 사물 자체의 속성이야. 그러니까 그걸 직관함으로 수 개념이 형성된다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이제 하고 보는 거죠. 예. 그러면 학생들한테 수를 가르치려고, 아동들에게 다양한 사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이렇게 보여주기만 한다는 거죠. 아까 같이 돌멩이를 예를 들어 그러면 학생들이 배우면서 구체적인 사물이나 그림을 관찰하면서 수 개념을 이제 얻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끊을게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이제 사물을 통해서 지도한다는 거잖아요. 사물에 의한 방법. 그쵸? 이렇게. 예.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이제 반면에 다른 입장을 보자고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사물하고 관계없이 수개념의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경험과는 독립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관점. 아까는 사물로서, 예, 그 직관하면서 개념이 형성된다는 관점. 두 가지 관점을 보는데, 수라는 것은 정신적인 실제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기호를 다루는 규칙을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겠어?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거는 또 기호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호. 예. 그래서 이걸 이제 기호에 의한 방법 뭐 이래요. 그 밑에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놔야 나중에 눈에 띄니까요. 그 밑에 왜 사물에 의한 방법, 그다음에 기호에 의한 방법 이렇게 있죠? 네.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옆에 써놔야 더 우리가 나중에 볼 때 좋으니까. 그냥 사물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물들만 다 이렇게 보여주기만 하면 그냥 그걸 보고 그냥 수개념을 획득할 거야 라는 입장. 그러지 않아. 어떻게 그러겠냐. 예.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어차피 우리가 이제 그 기호를 다루는 규칙을 학습을 해야 돼. 뭐 이런 두 가지 입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둘 다 좀 못 써요. 예, 극단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지도 방법의 문제점. 뭐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보세요. 자, 기호에 의한 방법에서 아까 그 사물을 두 번째요. 수개념이 현실과 유리된 공허된 기호로만 학습될 가능성.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시험에서도 이렇게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기호에 의한 방법으로 어떤 김 교사가 기호에 의한 방법에 치우쳐서, 그런 말이 꼭 들어가야죠. 치우쳐서 지도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는가. 그러면 그 학생들은 정말 그냥 수가 아무 일상생활하고 상관이 없는 기호로만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1, 2, 3, 4를 배울지언정 그 1이라는 개념이 사탕이 됐든 뭐 강아지 한 마리가 됐든 그쪽에서 끌어왔다는 것도 배우긴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예,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사물에 의한 방법, 그렇게. 아니, 그러면 맨날 뭐 사물 다 치워봐요. 그러면 아동이 처음에 수개념을 배울 때 사물 하나도 없어. 그럼 몰라? 만약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물이 다 없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면 기억이 잘 나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소리를 하고자 하는구나. 결론은 뭐겠어요? 두 개를 다 복합을 해가지고 잘 지도해라. 이런 게 언제나 결론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한쪽에 치우쳐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그러면서 밑줄을 치면서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경험과의 연결 고리가 빈약한 상태로 숫자를 맹목적으로 기계적으로 다루는 것을 주로 강조하는 학습 지도 방식이라면 기호에 의한 방법이 비판받는 바로 문제점에 관하여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쵸? 그 다음에 구체물에 대한 아동의 경험이 수동적인 관찰 정도에 그치는 학습 지도 방식이라면 이것이 이렇게 해놓을게요. 여기 마지막에 이제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제 그냥 뭐 어떤 이런 일상적인 생활이랑 연관 없이 경험 없이 그냥 숫자를 그냥 기계적으로 다루다 보면은 결국에는 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나 무슨 구체물에 의존해서만 해도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요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말이 밑에 보시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수개념이 추상화되는 원천이 그러니까 사실은 구체적인 사물만으로도 안 되고 또 경험과 무관한 인간의 정신 활동만으로도 안 되고 이런 이제 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한 거죠. 그게 그렇게 흑백 논리가 아니더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두 사람이 있어요. 듀이, 삐아제.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 둘의 입장이 수개념이 추상화되는 원천을 사물 자체로 보거나 인간의 정신만으로 보거나 그러지 않고요. 치우치지 않고요. 사물에 대한 인간의 활동으로 보았다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사물에 대한 인간의 활동. 요렇게 중요 표시해 놓을게요. 근데 이때 예전 시절에는 이제 막 이게 기호에 의한 방법이 좋아. 사물에 의한 방법이 나은 거야. 이렇게 서로 두 대립되는 각이 있었다면 이제 이런 식의 이론이 나타났을 때 이제 획기적이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이 구체적인 사물과 인간의 능동적인 이성이 각기 기여하는 다른 측면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좋은 거죠.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 둘게요. 예. 수 개념을 형성하는데 구체적인 사물과 인간의 능동적인 이성이 각기 당연하겠죠. 다 역할이 있겠죠.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겠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뒤 설명을 발음이 어려워요. 좀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여기 이제 밑줄 뒤 옆에요. 사물을 다루는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수개념이 발생한다고 봤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활동이라는 자체도요. 예.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인간 앞에 문제 상황으로 주어지는 사물에 의해 촉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외적인 사물, 상황, 뭐 인간 내적인 정신활동 그런 것들이 수개념 발생에 있어서 아주 그냥 중요한 역할을 다 한다. 뭐 하나에 치우친 게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구분하려고 그래요. 뒤가 그랬고 그 삐아제도 한번 볼게요. 예. 요렇게 해놓고요. 수개념과 같은 논리 수학적 개념은 사물의 속성을 추상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아니고 사물에 대한 인간 행동을 추상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삐아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사물을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들어보는 행동을 함으로써 사물 자체에 속한 성질을 추상해내는 과정. 그 다음에 사물의 속성과 무관하게 필연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에 대한 행동의 결과로부터 추상적인 개념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게 이제 우리가 요렇게 어디서 많이 기억이 나죠? 예. 첫 번째가 이제 사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동에게 유아 아동 정도에게 이제 한 개, 두 개, 세 개 가르칠 때 사가 사탕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게 뭐예요? 경험적 추상화. 위에가 그리고 밑에가 이제 반영적 추상화가 되는 거죠. 이게 삐아제의 경험적 추상화. 그다음에 그 다음의 과정이 반영적 추상화. 삐아제의
글씨가 좀 이상한데요. 자, 이렇게 연결하는 게 더 지저분해질 것 같네요. 자, 거기 밑에 이제 그런 설명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신론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경험적 추상화는 이제 사과가 있다. 사과가 눈앞에 있어. 사탕이 있어. 그걸 가지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배우는 거지만, 이제 경험적 추상화 정도밖에 못하는 아동은 사과를 싹 치워버려. 그럼 뭘 못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반영적 추상화를 하는 경우는 지금 이제 어차피 반성의 과정이 따라지는 거니까 그 밑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사과가 이제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과가 없어지든지 사과를 막 뒤죽박죽 놓든지 그거는 관계없이 이미 다 오라는 개념을 추상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과가 없어져도 이제 아는 거죠. 아, 그 5개의 개념 뭐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여기 1번에 지금 수 개념의 추상화에서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인간들이 그냥 뭐 사물을 통해서만 하느냐, 기호를 통해서만 하냐, 경험론이냐, 관념론이냐 늘 두 개의 각이 대립됐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인간의 활동, 그것으로 바탕이 돼야만 한다고 듀이와 삐아제의 두 사람의 입장이 그랬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간단히 여기서 언급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수개념의 원천으로 가서 듀이의 입장을 하고, 그 다음으로 가서 이제 삐아제의 입장을 여기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수개념의 원천으로 가서 보면, 자, 위에는 이제 아까 앞에서 했던 반문이에요, 다시. 수개념이 사물 자체의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 사물을 다루는 인간의 능동적인 활동의 산물이라면 수개념을 발생하게 하는 활동은 무슨 활동이냐? 그리고 그런 거를 촉발시키고 지속 발달시키는 원천이 뭐냐?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뭐 시험적으로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듀이하고 삐아제가 그랬잖아요. 그래, 알았어. 사물을 다루는 인간의 능동적인 활동이야. 그렇기는 하는데 그럼 뭔 활동을 해야 돼?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어떤 활동을 해야 돼?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활동? 그리고 그런 걸 계속 그렇게 하게 되는 뭐 근원이 있어? 뭐 원리가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의문을 갖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듀이가 옆에 뒷 문장을 보세요. 예, 듀이가 측정 활동이 필요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뭐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뭐 나온다 그러면 무슨 활동이냐 이러니까 이제 측정 활동이라는 거죠. 예. 측정 활동을 의해서 수개념이 생겨나고 그럼 또 그럼 측정 활동은 뭐 왜 생겨나 이럴 수 아까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측정하고 싶으냐 이거잖아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 원천이 우리가 원시 시대에도 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측정을 했단 말이죠. 예, 왜냐하면 뭐 고기도 잡아야 되고 이렇게 가족을 먹여야 되고 하니까 사냥을 나가면서 뭘 해오하고 했을 거예요. 예. 그럴 때 측정이라는 걸 지금처럼 수치가 없어도 뭐 다 역사적인 거 보면 있잖아요. 예, 뭐 나뭇가지를 통해서도 하고 뭘 해서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측정 활동이라는 건 한계 상황의 인식에서 비롯. 이 두 가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첫 번째, 측정 활동이고, 두 번째, 측정 활동은 여기다 이렇게, 요거요, 다. 한계 상황에서 이제 했다는 게 뭐냐면, 극단적으로 아까 이야기를 하면 원시시대에서는 이제 뭐든지 채집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존하고 관련된 한계 상황이겠죠. 예.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시대 애들이 뭐 구슬 따먹기를 하려고 그러고 뭐 서로 게임하려고 그러고 이런 걸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때의 한계 상황 인식이라는 건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쟤를 이겨야 되는데 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결국 이게 하고 싶은 말이 여기서 주의도 먹고 사는 문제나 현재 애들이 노는 문제나 다 각자가 지금 당면한 문제잖아요. 그 당면한 문제를 인식하는 데서, 그 동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측정하고 싶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한 동기가 나와서 정말 측정 활동을 함으로 수개념이 생겨났다는 거죠. 원시 시대에는. 네. 그럼 지금도 유치원 애들이 막 수를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놀고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 얻어내는 게 많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면 양을 고려하거나 어떤 것을 측정할 필요성이 생기지 않지만 인간이 활동하는 가운데 어떤 저항이나 한계를 느끼면 우리가 이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목적에 맞게 수단을 조정한다. 이 얘기가 밑줄 안 쳐도 되는데 지금 제가 한 얘기잖아요. 예, 원시시대로 하면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애들 게임으로 하면 이해되는 문제, 그거예요. 그게 어차피 인간 생활에서는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한계 상황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사람은 그걸 인식하고 그럼 행동으로 옮기니까 측정 활동을 한다 하는 게 듀이의 입장이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거를 이해하는데 좀 재미나요. 뭐 밑줄은 칠 필요 없고요. 예. 요 정도에 막대기 갖고 놀면서 얘는 이제 화살을 만들고 싶은 갑자기 그 목적이 딱 생겨버리는 순간 뭘 제어할 거 아니에요. 자르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측정 활동이 발생을 하는데 요걸 밑줄을 해놓을까. 화살을 만들게 되는 목적, 그러니까 중요한 목적이죠. 목적이 생겨야죠. 그러니까 뭐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든 순간 부러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크냐, 작냐, 딱딱하냐, 뭐 휘냐 이 자체가 다 지금 이제 양적인 거, 그쵸? 예. 뭐 질적인 거 이런 걸 다 측정하고 있는 거예요. 양에 대한 관념과 측정 활동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내가 튼튼한 화살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서만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수개념을 추상화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이제 이런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정리해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거를 큰 틀에서 게임에 이기는 거, 먹고 사는 거, 화살을 만들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해당하는 측정 활동이지만. 그렇게 보지 않고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측정 활동은 자, 문제시 되고 있는 전체량을 단위로 분해한 다음 단위의 반복을 통해 전체량을 다시 재구성하는 것.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듀이가. 자,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아까 그 화살이 나왔으니까 화살을 만들 큰 막대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갖고 감당이 안 돼요. 쪼개야지 화살을 만들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각자 자기가 나는 내 팔뚝만한 뭐 화살을 만들겠어 한다든가 뭐 있겠죠. 그 나름대로, 예. 그 기본 정해지는 자신의 목적에 맞는 단위가 생길 거예요. 뭐 10cm, 20cm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단위로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복을 통해서, 그럼 이제 이따만한 화살을 만들면 이 큰 막대기에서는 요런 화살이 3개가 나오겠구만.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그걸 듀이가 이랬어요. 모호한 전체를 명확한 전체로 만드는 과정이 측정 활동이다. 그러니까 큰 막대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모호한 전체를.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명확한 정체가 자기가 만들고 싶은 화살의 사이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변별 관계 짓기. 그러니까 이제 분석과 종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측정 활동 안에 하위 조작이 되겠죠. 측정 활동을 해야 돼라는 거 안에 하위 개념, 조작할 수 있는 개념이 분석과 종합, 변별과 관계 짓기죠. 단위대로 다 구별을 하느냐. 그걸 가지고 요따만한 거 3개를 합쳐서 큰 걸 만들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분석과 종합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거기서 이제 재미나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수 개념 발생 과정 안에 활동이 아까 말한 것처럼 변별과 관계 짓기 측정 활동을 말하는 거죠. 나뭇가지를 가지고. 예. 그 안에 그 두 가지가 이렇게 항상 같이 인간과 함께 하면서 내려오지 않았냐 이거죠. 그 두 가지의 상보적인 역할도 필요하고 변증법적인 통합도 필요하더라. 요구되었다라는 걸 지금에 보면 알 수 있더라. 이제 이런 뜻으로 봐야겠죠. 역사적인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여기 이런 얘기를 하죠. 듀이가 우리가 뭐 변별이나 관계짓기나 이런 건 성인들 개념을 알고 있는 우리는 참 자연스러운데
학생들은 어렵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 그 나뭇잎이 달린 나무나 6개의 면을 가진 정육면체. 그쵸? 예. 자, 이거를 부분으로 이루어진 전체가 아니라 하나의 모호한 전체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무에 나뭇잎이 달렸는데 우리가 그냥 나무에 나뭇잎이 있구나 이러지. 야, 저거는 나뭇잎이 다 모여가지고 나무가 이러진 않잖아요. 예. 그리고 육면체 박스를 봐도 그냥 우리는 좀 선생님들이나 저나 우리는 수학적으로 자꾸 본다면 그렇게 보겠지만 저 상자각은 면이 6개야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미 아동들은 이제 전체를 보는 거하고 부분하고 구별을 못 한다는 거죠. 부분과 전체를.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한 아동에게 전체를 개별적인 부분을 변별하는 분석의 과정이 결여되어 있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아동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지도할 거냐. 그래서 아동이 수개념을 형성하도록 지도하는 과정에서 모호한 전체를 부분으로 변별하거나 구별되어 있는 좀 내려가네요. 천천히 보고 가야겠네. 다시 안 돌아오게. 아동이 수개념을 형성하도록 지도하는 과정. 이제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호한 전체를 부분으로 변별하거나 구별되어 있는 개체를 통합된 관점으로 관계짓는 활동. 이 두 가지의 활동을 충분히 이제 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에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앞에 되게 활동, 구체적 조작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수업 자체에서도. 비단 이 수개념뿐만이 아니라. 그쵸? 그래서 모호한 전체를 부분으로 변별하거나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걸 통합시키는 활동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끊는 게 통합이니까 여기서 두 번째가 오죠. 그러니까 두 가지다. 이렇게 차라리 하고요. 요거 지우고요. 이렇게 해놓고 변별시키는 활동이나 통합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 두 가지를 변별하거나 통합시키는 활동을 충분히 이제 수행하도록 시키자. 요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잘 많이 하지 않는 수개념. 그러니까 하다못해 더하기도 규칙만 가르치거나 구구단도 외워. 그래서 물론 우리 구구단 외우죠. 근데 외우기 전에 구구단의 그 원리를 지도하고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덧셈 규칙을 암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수개념 자체가 수를 잘 사용할 줄은 알아도 수개념이 잘 이제 자리 잡지 못한다. 이제 건강하게 건전한 반성적 사고를 저해한다. 이렇게 표현을 여기서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뒤에 구성적 활동의 방법 이건 또 뭔가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이제 알았는데 지금 뒤가 강조하는 걸 좀 더 체계화시켜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한 거니까요. 좀 더 이제 체계화시킨 과정이요. 이 시절이 이제 한창 그 수교 연구가 막 발달되고 이런 때니까 엄청나게 관심이 많았겠죠. 요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자, 모호한 전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요, 아까 그 화살만 생각하면 돼요. 단순하게 암기하지 마시고요. 모호한 전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큰 막대기, 화살 만들고 싶은 막대기. 그 다음에 이제 팔뚝만한 걸로 나는 그걸 쪼개겠어 하는 그 팔뚝이 단위. 예. 그 다음에 명확한 전체를 구성하는 측정의 과정. 3개가 필요해, 5개가 필요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요거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암기하려고 하면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도. 그래서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하는 것까지 좀 볼게요. 예. 자, 첫 번째 단계. 모호한 전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항상 막대기를 머릿속에 우리끼리는 그냥 그 나무까지 생각을 하세요. 화살 만드는. 모호한 전체는 이제 경험하는 단계다 이거죠.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경험하는데 뭘 경험해? 아, 그 애가 화살을 만들고 싶어서 큰 막대기를 이제 이렇게 고르는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아까 그 단위라며 단위를 파악하는 단계. 그래서 이제 굳이 여기서 이제 단위라는 것을 더 큰 전체를 구성하거나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단일체 이렇게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팔뚝만한 사이즈라 하나의 화살을 만든다고 할 때 그것을 긴 막대기는 3개를 만들 수 있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30명에게 나눠줘야 되고 10명에게 나눠줘야 되면 그런 게 몇 개가 필요하고 그럼 그만큼 사이즈의 나무를 산에서 캐와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위가 인간이 주목하는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는 게 중요하다 해서 단위는 측정하는 주체로서의 인간, 우리가 팔뚝을 재든 화살을 만들든 나무를 캐와야 되는 그 인간의 활동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주목하는 행동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죠. 단위가. 그러니까는 지금이야 뭐 다 이렇게 단위를 만들어냈는데 옛날에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화살을 만들겠다는 그 목적. 그래서 자기가 써야 하니까 내 팔뚝만한 거라는 걸 만들 거야 하는 그 팔뚝이라는 단위가 나오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란 얘기예요. 예. 여기는 뭐 돌멩이 하나를 선택하냐, 2개를 선택하냐, 막 이런 얘기가 이제 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러는 과정에서, 예.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주체의 능동적인 관점과 활동에 달려있다. 그쵸? 팔뚝만한 걸 하느냐, 뭐, 손바닥만한 걸 하느냐, 여기서 돌멩이 1개를 하느냐, 돌멩이 2개를 하느냐, 이런 모든 문제는 그 주체의 능동적인 관점과 활동에 달려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듀이가 가장 싫어하는 거, 잘못된 방법으로 강하게 비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고정 단위 방법이다. 딱 고정을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만약에 그게 어떤 그러니까 활동 상황에서 너 팔뚝만한 막대기만 골라. 이러면 얘가 아무 생각을 안 하고 팔뚝만한 것만 고르기 때문에 제일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시켜주는 게. 그냥 네 맘대로 해봐 했을 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정 단위 방법은 이제 안 좋은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싫어하는 거. 그런 걸 기억을 해야 되겠죠. 듀이가 요거를 참 싫어했다. 이거죠. 그래서 밑줄 치면서 넘어갈게. 밑줄 치면서 아니죠. 요렇게만 갔군요. 아, 여기 그냥 넘어갈게. 여기는 밑줄은 안 치고요. 예. 그냥 쭉 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그러니까 아까 같이 어떤 활동이랑은 무관하게 그냥 사물 자체에 내재한 성질을 규정하는 관점. 그게 이제 고정 단위 방법이라고 내가 생각하지 않게끔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들이 강조했던 변별 관계 짓기가 당연히 빠지죠. 그 활동 안에서 없어지는. 그런 활동은 뭐 절대 할 수 없다. 고정 단위를 고정하는 것은. 그래서 자, 고정 단위 방법은 측정해야 할 전체량이 아닌 분리된 단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쭉 밑줄 칠게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듀이가 만약에 뭐 그렇게는 안 나오지만 듀이가 고정 단위 방법을 싫어한다. 고정 단위 방법은 무엇이 빠져 있는지 듀이의 이론에서 듀이의 수 개념의 추상화 이론에 근거하여 쓰시오. 만약에 그럼 이런 거예요. 아, 고정 단위 방법은 측정해야 할 전체량이 아닌 분리된 단위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전체에서 단위를 이미 상대적으로 만들어서 측정을 하는 측정 활동이 빠졌으니까 당연히 전체를 부분으로 변별하는 분석 빠졌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시작할 때부터 화살 만드는 작은 막대기랑 큰 막대기는 관계가 없는 거야. 분리된 존재로 시작을 하니까 작은 막대기하고 큰 막대기를 연결을 하는 종합의 과정도 빠졌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요만큼이. 그러면 지금 뭐가 중요해요? 이러실 수 있는 거잖아요. 고정 단위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다 단위가 그게 아니라 수 개념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그쵸? 그래서 이제 단위를 고정하여 출발하는 건 측정 활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는 거. 이제 듀이가 제일 싫어했다고 고정 단위 방법을 듀이가 싫어했어. 왜? 그럼 일단 우선은 솔직히 내가 다 까먹었는데 분석과 종합의 방법이 빠져있대.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우선. 고정 단위 방법은 일단 분석이랑 종합이 빠져있대.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또 반복을 하면 나 복습을 하잖아요. 왜 분석이랑 종합이 빠져있구나. 이걸 또 알아요. 내일은 알아요. 내일은 알고 모레 또 알아요. 그러니까 우선 처음 공부할 때 이 수교를 큰 걸 기억을 해야 된다. 그냥 솔직히 또 막연하게 열심히만 들어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다 그걸 머릿속에 넣겠다? 절대 안 되고요. 핵심만. 그러니까 듀이가 고정 단위 방법을 싫어했어. 왜? 분석하고 종합이 빠져있대. 아직 이유는 몰라. 내일 할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일단 그래서 세 번째 단계를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모호한 전체를 단위의 반복을 통해서 표현하면서 명확한 전체로 이제 만드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까지만 밑줄 칠게요. 요렇게 밑줄 칠게요. 자, 이 밑에 이제 설명은 그런 거 되는 거예요. 1m 단위를 3번 반복을 해가지고 이제 3m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측정 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우리가 덧셈을 처음 배우는 아동에게도 1 더하기 1을 해서 2가 만들지만 그 2가 1 더하기 1을 통해서 2가 나왔어. 그런데 2에다가 다시 1을 해서 3, 계속해서 그 반복적인 과정에서 덧셈의 구조를 지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다 여기에서 이제 파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밑줄 칠 거는 없고요. 예를 들어는 밑줄 치지 말고 밑에를 밑줄 칠게요. 특정 상황에서 명확한 전체가 구성되는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막대기로 하든 뭘 하든 그 마지막 단계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어 하는 문제 해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수개념을 배우는 아동들에게 수개념을 지도하는 그 과정을 쫙 하면서 측정 활동의 마지막 단계에서 아까 막대기 3개로 큰 막대기가 되네. 그럼 이게 하나니까 그게 3개가 되네. 그래서 3을 추상해냈어요. 이 애가 혼자. 이제 해결한 거죠. 클리어하게 해결을 한 거다. 이렇게 되는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세요. 거기 마무리를 보면요. 뒤에 산술교수법은 수개념을 처음부터 추상화된 수학적 대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측정 활동을 통해 반성되고 성장되는 것으로 지도해야 한다는 핵심이 있다. 여기 쫙 밑줄을 칠게요. 자, 지금 솔직히 요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기억을 우선 하고 있어도 돼요. 결론은 이거예요. 아이고. 요거죠, 요거. 요렇게. 주의하면 우선 측정 활동을 생각하면 돼요. 거기서 시발점이 된 거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람의 입장이 삐아제인데 좀 쉬었다가 할게요.